내가 무대에 오르자 회의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조명이 내 가슴을 비추며 은색 열쇠 목걸이를 반짝이게 했다. 우리 회사 김상진 대표님이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건배를 제의했다. 만약 박서연 씨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그녀의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이사로 승진시킬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당신도 그렇게 성대하고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약속받은 적이 있는가? 드디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다. 끝까지 지켜봐 달라. 내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알게 되면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다. 7개월 전 누군가 내게 그 무대 중앙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비웃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잿빛 파티션에 갇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측 모델이나 만들던 일개 선임 분석가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내게 돌진해왔다. 우리 회사의 국내 최대의 다국적 IT 대기업인 태산그룹의 획기적인 AI 시스템을 제안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계약을 따낸다면 5년간 250억 원이라는 회사 역사상 전례 없는 수익을 의미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프로젝트 시제품을 단 6개월 만에 준비해야 했다. 보통 2년은 좋게 걸리는 일을 6개월 안에 해내야만 했다. 어떤 임원도 이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실패하면 그대로 커리어의 무덤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김상진 대표님이 나를 그의 통유리 사무실로 불렀다. 그가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몽블랑 펜으로 이를 톡톡 두드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박서연 씨는 항상 과소평가되어 왔지. 그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지 않나?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7개월 후 나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눈부신 조명 아래 서 있었다. AI 프로젝트는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태산그룹을 완전히 압도했다. 우리의 시연은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하는 경쟁사 2곳을 보기 좋게 눌렀고 그날 오후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김 대표님이 행사 도중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회사의 혁신 정신을 칭찬했다. 그러다 갑자기 모두가 놀란 가운데 나를 가리켰다. 그 정신을 누구보다 잘 구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서연 씨입니다. 그가 나를 앞으로 불렀다. 나는 대학교 졸업 선물로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에 작은 열쇠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다. 만약 박서연 씨가 성공한다면 그의 목소리가 군중 위로 울려 퍼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연봉을 2배로 인상하고 그녀가 우리 경영진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관객석이 터져나갈 듯 환호했다. 사람들이 내 등을 두드렸다. 휘파람을 부는 사람도 있었다. 내 직속 상사인 최지수 팀장님은 자리에서 내게 윙크를 보냈다. 내 경력에서 처음으로 나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감과 인정, 존중, 그리고 가치를 느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침내 할 수 있게 될 모든 것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갚고 번듯한 내 집을 사고 어쩌면 모텔이 아닌 근사한 곳으로 휴가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목에 걸린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가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약속처럼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정치가 아니라 오직 실력만으로도 진짜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처음으로 얻은 것이다. 동료들이 나를 다르게 대했다. 어떤 이들은 평소보다 더 활짝 웃었고 어떤 이들은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때마다 나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던 최지수 팀장님마저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네, 서연 씨.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막을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이게 정말 현실일지도 모른다. 인내하고 버티고 스스로의 가치를 믿으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저 헛된 희망사항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나는 프로젝트 성공 포상회의 임원진 및 박서연이라는 제목의 일정 초대 메일을 받았다. 나는 그 제목을 1분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이거였다. 연봉 인상, 승진, 내가 피땀 흘려 쟁취한 미래를 확정짓는 공식적인 회의. 나는 주말 내내 준비에 매달렸다. 내가 AI 프로젝트에 기여한 모든 지표, 모든 결과물, 모든 가시적인 가치를 정리했다. 우리 모델이 어떻게 비용을 37%나 절감하고 예상 고객 참여도를 49%나 끌어올렸는지 보여주는 성공 차트를 인쇄했다. 심지어 나의 리더십과 혁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태산그룹 임원들의 피드백까지 포함했다. 일요일 밤, 내 작은 오피스텔은 색깔별로 분류된 파일과 형광펜으로 뒤덮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목에 걸린 은색 열쇠가 가슴에 부딪히며 너는 준비됐어 라고 말해주는 듯한 꾸준한 북소리처럼 울렸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건물에 들어섰을 때 축하 현수막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늘 보던 잿빛 벽과 내가 사원증을 찍을 때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경비원뿐이었다. 내가 지나갈 때 최 팀장님은 컴퓨터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행사에서 가장 큰 소리로 환호하던 몇몇 동료들은 이제 갑자기 모니터나 가짜 통화에 몰두한 척하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뱃속에서 불안감이 뭉치기 시작했다. 임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깔끔한 검은색 재킷, 단정한 머리,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 하지만 그 세련된 겉모습 아래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집중해.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넌 자격이 있어. 전 직원 앞에서 그 약속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임원 회의실은 여느 때처럼 삭막했다. 길고 광택나는 테이블, 가죽 의자, 희미하게 풍기는 커피와 바닥 세정제 냄새. 김 대표님은 이미 와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치 평범한 월요일인 양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다른 임원 몇 명이 온기 없는 인사를 중얼거리며 들어왔다. 나는 준비해온 파일들을 깔끔하게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김 대표님은 재미있다는 것과 무관심함, 그 사이에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시작합시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목에 걸린 열쇠가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어깨를 펴고 서류들을 앞에 가지런히 쌓아둔 채 기다렸다. 회의실에는 불편한 정적이 흘렀다. 김 대표님이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한 규칙적인 박자였다. 우선 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태산그룹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 팀 전체에 축하를 전합니다. 정말 모두의 노력이었죠. 모두의 노력이라니. 나는 혼란스러움에 눈을 깜빡였다. 팀워크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매끄러웠다. 우리는 모든 기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이 집단적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작은 선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광택 나는 봉투 한 묶음을 꺼냈다. 임원들은 마치 유치원 상장 수여식이라도 되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씩 봉투를 받아갔다. 그가 내 쪽으로 봉투 하나를 밀었을 때 나는 집어들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안에는 제주도 5성급 호텔 4박 5일 숙박권이 들어있었다. 연봉 조정도, 승진도, 이사직함도 없었다. 내가 회사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인정하는 1:1 대화조차 없었다. 그저 상품권 한 장,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프로젝트에 5분만 관여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보상이었다. 나는 목이 바싹 마른 채 김 대표님을 쳐다보았다. 그는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들린 봉투를 톡톡 쳤다. 휴가를 즐기길 바라오. 그동안 고생했으니 쉴 자격이 충분하지. 다른 임원들은 정중하게 킥킥거리며 이미 다음 일정을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손을 살짝 떨며 방이 비워지는 동안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희미한 발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남겨진 침묵 속에서 나는 똑똑히 들었다. 2명의 주니어 임원이 유리벽을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를. 키키, 저 친구 진짜 이사 될 줄 알았나 봐. 저런 자리를 아무한테나, 특히 쟤한테 주겠어? 그 말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나를 베었다. 쟤한테는 안 된다는 말. 나는 천천히 기계적으로 내 파일들을 챙겼다. 어떤 감정도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얼굴을 굳혔다. 목에 걸린 은색 열쇠가 피부에 불타는 듯 했다. 약속의 증표가 아니라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친 후에 이렇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서 스스로를 변호할 말조차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당신이 따르던 규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만약 당신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던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는 들려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최 팀장님의 책상을 지나쳤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태산그룹 프로젝트 성공 파티가 시작된 휴게실을 지났다. 풍선, 케이크, 복도를 울리는 억지 웃음소리. 누군가 내게 케이크 한 조각이 담긴 종이 접시를 건넸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진실이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이 축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위한, 환상을 위한 축하였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결코 보이지 않는 천장 너머로 올라갈 운명이 아니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나는 열쇠 목걸이를 풀고 손바닥 위에 놓인 그것을 쳐다보았다. 2개의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매일 밤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열심히 일하고 진실되게 살고 실력은 보상받을 것이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 어머니가 틀렸던 걸까?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 아니다. 문제는 열쇠가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그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다른 누군가가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바로 그때 조용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내 문을 만들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깼다. 알람도 뒤척임도 없었다. 마치 내 몸이 이미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차가운 은색 열쇠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다짐했다. 더 이상 헛된 말을 쫓지 않겠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벽을 뚫고 나갈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나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들은 내가 침묵 속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꾸중들은 아이처럼 구석으로 기어 들어갈 것이라 여겼다. 그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태산그룹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나를 최초 임명했던 암시가 담긴 모든 이메일, 내 기여가 기록된 모든 내부 메모, 임원들, 고객들, 심지어 태산그룹으로부터 받은 모든 감사 편지까지. 나는 밤늦도록 자료실을 뒤져 나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 클라우드에 사본을 전달했다.
나는 허술하게 일하지 않았다. IT 부서조차 내가 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규정을 따랐다. 그들이 싸움을 원한다면 나는 분노나 공개적인 비난이 아닌, 그들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내 주장을 만들 것이다. 동시에 나는 조용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부서장들과의 점심 식사, 중간 관리자들과의 커피 미팅, 태산그룹 담당자들과의 정중한 안부 인사, 항상 친절하고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그 이면에서 나는 회사 안팎의 진짜 권력 구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김 대표가 일을 처리한 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산그룹은 내가 만든 AI 시스템의 감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들의 눈에 나는 단순한 기여자가 아니었다. 계약을 성사시킨 이유 그 자체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내 명함에 찍힌 회사 이름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어떤 갑작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 분노에 차 회사를 그만두지도, 화가 난 이메일을 보내지도, 다리를 불태우지도 않았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일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기반을 닦고 있었다. 몇 주 후, 한 협력사 네트워킹 행사에서 나는 우연히 업계 최고 경쟁사 중 한 곳의 임원과 부딪혔다. 우리는 명함을 교환했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커피 미팅까지 가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내 평판과 결과물이 스스로 말하게 뒀다. 회의에서 무시당하고 간과되고 깔보는 듯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나는 목에 걸린 열쇠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하지만 너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다. 나는 비통함이 아닌 전략을 연료 삼아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재건했다. 진정한 복수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릴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마케팅팀 과장 2명이 소곤거리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다. 들었어요? 태산그룹이 발을 뺄 수도 있대요. 리더십 문제 때문이라던데. 내 귀가 번쩍 뜨였다. 리더십 문제.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계속 걸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느리고 꾸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부 역학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저 도미노를 조금 더 세게 밀어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 무렵 유명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회사가 인재와의 약속을 저버릴 때 치러야 할 대가였다. 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 회사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태산그룹 계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 글은 중간급 기여자들,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를 상세히 기술했다. 진짜 돈이 확보되고 나면 공개적으로는 칭송받고 사적으로는 버려지는 장기말로 쓰이는 현실을 깨진 약속, 꺾인 사기, 그리고 진실성을 선택적인 액세서리처럼 취급할 때 기업 평판에 가해지는 장기적인 손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글은 일주일 만에 입소문을 탔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고 사내 메신저는 추측으로 들끓었다. 심지어 고객들까지 회의 중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 글을 쓰진 않았지만 누가 기자에게 내부 이야기를 흘렸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세심하게 편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반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싸움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가 날아왔다.
태산그룹이 우리 임원진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계약의 2단계를 확정하기 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평가하기 위한 임원회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석하자면 250억 원짜리 계약 전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명확히 했다. 그들은 실제 프로젝트 책임자와 만나고 싶어 했다. 김상진 대표도 AI 시스템에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임명직 혁신 이사도 아닌 바로 나. 그 소식은 사무실 전체에 들불처럼 번졌다. 갑자기 몇 주 동안 나를 무시하던 바로 그 임원들이 내 책상으로 찾아와 안부를 묻고 커피를 사주겠다며 회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없는지 물었다. 그 회의실에서의 배신 이후 내가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싸구려 파티 선물처럼 상품권이 나눠질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이 신경 쓴 것은 내가 아니었다. 돈을 지키는 것이었다. 태산그룹과의 회의가 예정된 전날, 김 대표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박서연 씨, 그가 시작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소. 그는 내 끈기를 칭찬하고 어쩌면 특정 보상이 부당하게 지연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그리고는 제안이 나왔다. 약간의 연봉 인상,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함, 그리고 태산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내 기여를 인정하는 공식 발표, 가라앉는 배를 수선하려는 위로상이자 발버둥이었다. 나는 얌전히 손을 모으고 그의 말을 들었다. 목걸이의 열쇠가 가슴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에겐 이미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혼란, 그리고 이어진 분노는 지난 몇 달간의 굴욕을 거의 보상해줄 만큼 통쾌했다. 거의. 다음 날, 나는 피해자가 아닌 하나의 세력으로서 태산그룹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들의 고위 임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와 악수로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AI 모델에 대해, 미래 확장성에 대해, 최적화 전략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졌다. 공허한 정치가 아닌 진짜 지적인 대화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태산그룹 부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연 씨, 우리는 앞으로 5년간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우리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김 대표가 나에게서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힘이 내 손에 있음을 알았다. 일주일 안에 태산그룹은 리더십 교체를 조건으로 계약 조건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 소식이 내부에 알려지자 사무실은 조용한 혼돈에 빠졌다. 수군거리는 회의, 문 닫힌 채 진행되는 필사적인 전략회의, 이사회 개입에 대한 소문들. 그 사이 나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어떠한 소동도 송별회도 없이 그저 깔끔한 퇴장이었다. 나는 이미 한 경쟁사로부터 김 대표가 약속했지만 결코 주지 않았던 연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고위 임원직 제안을 수락한 상태였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태산그룹이 나와 함께 사업을 옮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쌓아올린 카드로 만든 집은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심지어 밀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서 진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었을 뿐이다. 나는 내 퇴사를 알리지 않았다. 회사 전체에 감정적인 작별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다.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어느 날 오후 작은 개인 물품 상자를 팔에 낀 채 은색 열쇠를 가슴에 가볍게 흔들며 건물을 걸어 나왔다. 요란한 환송도 막판 협상도 후회도 없이 오직 자유뿐이었다. 누군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내가 떠난 지 3일 후 태산그룹은 마지막 수를 두었다. 그들은 리더십 불안정과 윤리적 불일치를 이유로 250억 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그 타격은 재앙적이었다. 매출 전망은 하룻밤 사이에 급락했다. 주주들은 긴급 회의를 요구했다.
사내 메신저는 추측과 책임 전가로 마비되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사라졌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다는 소문도 있었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조용한 반란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다른 묻혀있던 불만 사항들과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해 이사회 감사가 들어갔다는 속삭임도 있었다. 회사는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포장하려 애썼다. 새로운 시작, 신선한 비전, 흥미로운 리더십 전환에 대해 떠들어댔다. 하지만 업계는 속지 않았다. 손상은 영구적이었다. 공개적으로는 인재를 칭송하고 사적으로는 내버리는 회사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내 삶은 길고 혹독한 폭풍우 뒤에 일출처럼 펼쳐졌다. 경쟁사에서의 새로운 역할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진짜 자리이자 진짜 목소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산그룹이 나와 함께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김 대표의 손아귀 아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신을 이뤄냈다. 처음으로 내 성과는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겨지지 않았다. 내 기여는 보여지고 가치를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그리고 목에 걸린 은색 열쇠는 더 이상 깨진 약속의 무게로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어야 할 본래의 의미, 즉 내가 어떤 허락도 필요 없이 나 자신의 미래를 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징표처럼 느껴졌다. 몇 달 후 어느 날 오후, 나는 예전 회사 본사 건너편 거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한때 분주했던 건물은 이제 빛이 바래 보였다. 유리 외관에서는 로고가 뜯겨 나갔고 로비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잠시 그곳에 서서 열쇠 목걸이를 느슨하게 감싸 쥐었다. 분노도 씁쓸함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확고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위축시키고 무시하고 배신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게 부탁하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무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교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 되었다. 쌀쌀한 가을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그 거리 모퉁이로 돌아왔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다. 길 건너편의 낡은 건물은 깨진 약속의 텅 빈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깃대에서는 회사 깃발이 모두 내려져 있었다. 한때 붐볐던 유리 로비는 어둡고 버려져 있었다. 외벽에는 희미하게 회사 이름의 윤곽만 남아 과거의 유령처럼 보였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미소 지었다. 목에 걸린 은색 열쇠가 한 줄기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프지 않았다. 분노나 슬픔을 일으키지도 오직 조용한 확신만을 남겼다. 그들은 모래 위에 왕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파도가 바뀌었을 때 지킬 만한 기반이 없었기에 무너져 내렸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임원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하는 주요 리더십 서밋의 일정 알림이었다. 나는 혁신, 진실성, 그리고 AI의 미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500명의 업계 리더들이 그 청중 속에 있을 것이다. 한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는 내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 김 대표가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들. 진정한 가치는 억누를 수 없다. 진짜 재능은 영원히 묻어둘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더 크게, 더 밝게, 더 강하게 솟아오를 길을 찾는다. 나는 텅 빈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인생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누군가의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말라. 누군가가 큰 소리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싸우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지 말라. 때로는 가장 강한 전투는 조용한 복도에서 벌어진다. 때로는 가장 통쾌한 복수는 말이 아닌 부인할 수 없는 성공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당신에게 열어주기를 거부했던 그 문은 애초에 당신이 통과해야 할 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신만의 문을 만들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배신이나 좌절을 겪은 후 그들의 인정이 필요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오직 당신 자신의 인정만이 필요했다는 것을 재건하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다시 쓸 힘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만약 닫힌 문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밝은 길 위에 서게 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길 바란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복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